여기 이상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적자를 냈어요. 그렇게 쌓인 누적 적자가 약 6조 원. 웬만한 회사라면 진작에 문을 닫고도 남았을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망하기는커녕 2021년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시가총액이 한때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마침내 첫 연간 흑자를 내죠. 바로 쿠팡 이야기입니다. 13년 적자와 100조 시총. 이 모순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보통 우리는 적자를 이렇게 생각하죠. 돈을 못 버는 실패의 신호. 적자가 길어지면 그 회사는 위험하다고요.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쿠팡에게 13년 적자는 실패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적자가 무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쿠팡을 두고 가장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쿠팡은 그냥 한국판 아마존이다. 물건 싸게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다. 이렇게요. 반은 맞지만 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쿠팡의 진짜 정체는 쇼핑몰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힌트를 드리면 쿠팡은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시간을 파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영상 끝에 가면 완전히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쿠팡이라는 회사를 3개의 질문으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쿠팡은 대체 왜 13년이나 적자를 견뎠나? 여기에 로켓 배송의 비밀이 있습니다. 둘째, 그 적자를 어떻게 흑자로 뒤집었나? 성장 엔진의 정체를 볼 거예요. 셋째, 그럼 쿠팡은 진짜로 어디서 돈을 버나? 이게 제일 충격적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쿠팡 앱을 켤 때마다 다르게 보일 겁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상상해보세요. 밤 11시에 기저귀가 똑 떨어졌습니다. 앱으로 주문했는데 다음날 아침 문 앞에 딱 도착해 있어요. 지금은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2014년만 해도 이건 거의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택배는 2, 3일 걸리는 게 정상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 당연함을 만든 게 바로 쿠팡의 로켓 배송입니다. 그리고 이 당연함을 만드는데 그 어마어마한 적자가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문장을 미리 던져놓겠습니다. 쿠팡의 13년 적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쟁자가 절대 넘어올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을 쌓는 공사비였어요. 성을 짓는 동안에는 당연히 돈이 안 벌리죠. 하지만 성벽이 완성되는 순간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뀝니다. 그 성벽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벽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사실 쿠팡은 처음부터 로켓 배송을 하던 회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에 가까웠습니다. 창업 초기의 쿠팡은 지금 우리가 아는 쿠팡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 반전의 출발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때는 2010년 하버드 출신의 젊은 창업자 김범석이 쿠팡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쿠팡의 사업 모델은 배송이 아니라 소셜 커머스였어요. 소셜 커머스가 뭐냐? 미국의 그루폰이라는 회사가 유행시킨 모델인데 하루에 딱 하나의 상품을 정해진 인원이 모이면 파격 할인해서 파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반값 쿠폰 이런 거였죠. 지금의 로켓 배송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소셜 커머스 시장이 순식간에 지옥이 됐다는 겁니다. 쿠팡뿐만 아니라 티몬, 위메프 같은 회사들이 우르르 뛰어들었어요. 다 똑같은 반값 쿠폰을 파니까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럼 뭐로 경쟁하겠어요? 결국 누가 더 싸게 파느냐, 누가 더 광고를 때려붓느냐 싸움이 됩니다. 다 같이 피 흘리는 출혈 경쟁. 이대로 가면 셋 다 공멸이었어요. 김범석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 게 반값 쿠폰일까? 아니면 다른 뭔가일까? 답을 찾기 위해 쿠팡은 고객들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짜증내는 지점은 가격이 아니라 배송이었다는 걸요. 언제 올지 모르는 택배, 느린 배송, 복잡한 반품. 바로 이 불편함 속에 기회가 있다고 본 겁니다. 남들이 다 가격 싸움을 할 때 쿠팡은 배송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2014년 쿠팡은 회사의 운명을 건 대전환을 합니다. 바로 로켓 배송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게 왜 미친 결정이라 불렸냐면요. 당시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이른바 오픈마켓 방식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장터만 열어주고 물건 보관이나 배송은 판매자가 알아서 하게 두는 거예요. 회사는 자산이 가벼우니 편하죠. 그런데 쿠팡은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쿠팡이 택한 길은 직매입이었습니다. 물건을 판매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쿠팡이 직접 대량으로 사서 직접 지은 물류창고에 쌓아두고 직접 고용한 배송기사가 문 앞까지 가져다주는 방식이죠. 검색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건 돈을 미친 듯이 잡아먹는 구조예요. 전국에 거대한 물류센터를 지어야 하고 수많은 기사를 고용해야 하니까요. 아마존이 갔던 바로 그 길, 극단적으로 무거운 회사가 되는 길입니다. 이 무모해 보이는 베팅에 세계적인 큰손이 판돈을 얹습니다.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죠. 2015년과 2011-13년 두 차례에 걸쳐 소프트뱅크는 쿠팡에 총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합니다. 손정희는 이렇게 말했어요.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이자 알리바바가 될 거라고요. 밑빠진 독처럼 보이던 쿠팡의 적자에 세계 최대의 투자자가 미래를 건 겁니다. 돈이 들어오자 쿠팡은 브레이크 없이 물류에 쏟아붓습니다. 전국 곳곳에 물류센터를 짓고 배송기사인 쿠팡 친구, 이른바 쿠친을 직접 고용하죠. 여기서 남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나옵니다. 보통 회사는 적자가 나면 겁이 나서 투자를 줄이잖아요. 그런데 쿠팡은 반대로 적자가 날수록 더 세게 물류에 투자했습니다. 이게 바로 계획된 적자, 의도적인 적자 전략의 실체입니다. 그럼 고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폭발적이었습니다. 한번 로켓 배송의 편리함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밤에 시키면 아침에 오는 그 경험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회원수는 빠르게 늘었고 쿠팡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적자는 계속 쌓였지만 그 밑에서는 무언가 단단한 게 자라고 있었어요. 바로 다음 장에서 볼 무시무시한 성장 엔진입니다. 이제 쿠팡의 성장 엔진을 해부해봅시다. 그 심장에는 3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톱니는 밀도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다들 아시죠? 많이 만들수록 싸진다. 그런데 쿠팡의 물류는 조금 달라요.
한 동네에 쿠팡 주문이 많아질수록 배송기사 한 명이 한 번 나갈 때 더 많은 집을 돌 수 있습니다. 주문이 촘촘해질수록 배송 원가가 뚝뚝 떨어지는 구조인 거죠. 두 번째 톱니바퀴가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와우 멤버십이라는 자물쇠예요. 월 몇천 원만 내면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 로켓프레시에 쿠팡 플레이까지 딸려옵니다. 한번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왕 돈 냈으니 본전을 뽑아야죠. 그래서 다른 데서 살 것도 쿠팡에서 삽니다. 이걸 로긴, 잠금 효과라고 하는데요. 고객을 쿠팡 생태계 안에 딱 가둬버리는 자물쇠인 셈입니다. 이 와우 회원이 무려 1,400만 명이 넘습니다. 세 번째 톱니바퀴는 데이터입니다. 쿠팡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얼마나 자주 사는지를 전부 알고 있어요. 이 데이터로 어떤 물건이 팔릴지 미리 예측하고 그 물건을 고객과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에 미리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주문하면 로켓처럼 빠른 거예요. 이미 근처에 있었으니까요. 밀도, 멤버십, 데이터 이 세 톱니가 맞물려 돌면서 쿠팡은 남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속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2020년 하늘이 쿠팡을 도와주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코로나였죠. 사람들이 집 밖에 못 나가게 되면서 모든 쇼핑이 온라인으로 쏠렸습니다. 이미 전국의 물류 성벽을 다 쌓아둔 쿠팡에게 이건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 대박이었던 겁니다. 매출은 폭발적으로 뛰었고 이 기세를 몰아 쿠팡은 2021년 3월 마침내 미국 뉴욕 증시에 화려하게 상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경쟁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마트, 롯데 같은 대형 유통공룡들은 왜 쿠팡을 못 막았을까요? 돈도 많고 매장도 전국에 깔려 있었는데 말이죠.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대형마트 매장,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았어요. 기존 매장 사업을 지키면서 동시에 쿠팡처럼 물류에 다 걸기란 불가능했거든요. 이걸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마트가 갑자기 쿠팡처럼 새벽 배송 다 걸겠다고 하면 기존 마트 직원들과 매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살을 깎아야 하는 겁니다. 반면 쿠팡은 지킬 과거가 없었어요. 잃을 게 없으니 미래의 모든 걸 걸 수 있었던 거죠. 대기업의 풍부한 자산이 오히려 족쇄가 되고 스타트업의 텅 빈 손이 오히려 무기가 되는 아이러니. 이게 쿠팡이 공룡들을 이긴 진짜 이유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톱니바퀴와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경쟁사의 딜레마가 겹치면서 쿠팡의 성벽은 마침내 완성됩니다. 그리고 2023년 창업 13년 만에 첫 연간 흑자를 기록하죠. 매출은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3년의 적자가 드디어 열매를 맺은 순간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갑니다. 이 회사 진짜로 어디서 돈을 버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쿠팡이 물건 팔아서 남긴 마진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쿠팡이 직매입해서 파는 상품의 마진은 사실 아주 얇습니다. 워낙 싸게 파니까요. 그럼 이 거대한 회사가 대체 어디서 진짜 이익을 뽑아낼까요? 답은 세 군데에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 곳들이죠. 첫 번째 숨은 금맥은 광고입니다. 여러분이 쿠팡에서 뭘 검색하면 맨 위에 뜨는 상품들 있죠? 상당수가 판매자들이 돈을 내고 위에 올린 광고입니다. 쿠팡은 이 노른자 자리를 판매자들에게 팔아요. 그런데 이 광고 매출은 원가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냥 화면의 자리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얇은 상품 마진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고수익 사업인 거죠. 두 번째 금맥은 수수료입니다. 쿠팡에는 직매입 상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판매자들이 들어와서 파는 오픈마켓도 함께 굴립니다. 이 판매자들이 쿠팡의 로켓 배송 물류를 빌려 쓰게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죠. 이걸 로켓 그로스라고 부릅니다. 쿠팡이 13년간 피 흘려 지은 물류 성벽을 이제는 남들에게 통행료를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성벽이 돈을 벌어들이는 다리로 바뀐 거예요. 세 번째 금맥은 아까 말한 와우 멤버십입니다. 회비 자체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이에요. 1,400만 명이 넘는 회원이 매달 회비를 내니까 이건 마치 통신비처럼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독 수익입니다. 게다가 회원들은 본전 생각에 쿠팡에서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사니까 광고와 수수료 매출도 같이 늘어요. 세금맥이 서로 물려서 돌아가는 아름다운 돈의 순환고리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쿠팡은 겉으로는 물건을 싸게 파는 쇼핑몰처럼 보이지만 진짜 돈은 광고와 수수료 그리고 구독료에서 법니다. 물건 파는 건 사람들을 모으는 미끼에 가깝고 진짜 수익은 그 뒤에서 조용히 챙기는 구조예요. 처음에 제가 쿠팡은 물건이 아니라 시간을 파는 회사라고 했죠. 빠른 배송으로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주고 습관을 만든 다음 그 위에서 진짜 돈을 버는 겁니다. 물론 쿠팡이라고 완벽한 건 아닙니다. 공정하게 약점도 봐야죠. 첫째, 물류센터 노동환경 문제로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둘째, 상품 자체 마진은 여전히 얇아서 광고나 수수료가 흔들리면 수익이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2026년 초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겹치면서 쿠팡은 7분기 만에 다시 분기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셋째, 지금은 대만 같은 해외 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또다시 적자를 감수하고 있죠. 예전 한국에서 했던 그 베팅을 이번엔 해외에서 다시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증명한 건 분명합니다. 한번 제대로 쌓은 물류 성벽과 멤버십 자물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한 돈 버는 기계가 된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뒤늦게 따라하려고 해도 이미 10년 넘는 격차와 1,400만 명의 잠긴 고객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쿠팡이 만든 해자의 진짜 위력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훈, 적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적자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예요. 그냥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는 적자라면 죽음의 신호가 맞습니다. 하지만 쿠팡처럼 경쟁자가 못 넘는 성벽을 쌓는 데 쓰이는 적자라면 그건 미래를 사는 투자입니다. 적자의 금액이 아니라 적자의 방향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 플랫폼의 진짜 돈은 본업이 아니라 그 옆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쿠팡은 물건을 팔아서가 아니라 그 위에 얹은 광고와 수수료와 구독으로 돈을 벌었어요.
구글이 검색이 아니라 광고로 돈 벌고 아마존이 쇼핑이 아니라 클라우드로 돈 버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 어떤 회사를 볼 때 무엇을 파는지가 아니라 진짜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봐야 그 회사가 제대로 보입니다. 세 번째 교훈, 로그인, 즉 잠금 효과의 힘입니다. 와우, 멤버십처럼 한번 고객을 생태계 안에 가두면 그 고객은 웬만해선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떠나는 고객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돈을 쓰죠.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이 하나같이 멤버십과 구독에 목을 매는 겁니다. 고객을 한번 파는 게 아니라 평생 붙잡아두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현대 비즈니스의 핵심 문법이 됐어요. 그럼 쿠팡의 미래는 어떨까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이미 완성된 성벽 위에서 광고와 수수료 수익을 계속 키우며 흑자폭을 넓혀갈 수 있어요. 대만이 제2의 한국이 된다면 성장은 더 커지겠죠. 반대로 비관적으로 보면 해외 적자가 발목을 잡거나 노동과 규제 이슈가 커지거나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쿠팡이 만든 게임의 규칙 자체는 쉽게 안 바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쿠팡의 13년 적자는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경쟁자가 넘을 수 없는 해자를 파는 공사기간이었다. 남들이 눈앞의 이익을 쫓을 때 쿠팡은 눈앞의 손해를 감수하며 미래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완성되자 게임은 이미 끝나 있었어요. 적자를 견딘 게 아니라 적자를 무기로 쓴 회사. 그게 쿠팡의 진짜 정체입니다. 오늘은 쿠팡의 13년 적자 뒤에 숨어있던 진짜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뜯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쿠팡의 적자 전략 훌륭한 승부수였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운이 좋았던 도박이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런 기업 구조 해부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아는 기업의 모르는 구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